송원석 원내대표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선배 동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동대구역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생존시키기 위한 생존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당파가 있었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없애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박멸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해놓은 일들을 한번 보십시다. 야당을 탄압하고 종교도 탄압하고 심지어는 대법원도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리 야당 의원들을 대거 퇴장 명령하는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한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안에서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안건을 논의를 할지 가장 기본인데 그것을 아예 의사 진행 발언 자체를 주지를 않고 급기야 퇴거 명령까지 퇴장 명령까지 내렸다는 것은 의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부터 독재가 그냥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이 무너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싸움에 임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을 외국 군대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인식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넣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것이 자주국방이지 거기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완전히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체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것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불필요하게 대미 도발을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아마도 한미 관세 협상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하니까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읽힙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런 발언도 했네요. 북핵 동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대한민국의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은 해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해 준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앞에서 재래식 무기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5위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안보관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참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5천만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45만 국군을 또 지휘해야 할 군 통수권자로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무책임한 안보관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라의 군사 안보 역량을 스스로 훼손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한 국방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책 의총을 연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간사님들 설명을 듣고 보다 나은 정부조직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마디로 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를 쪼개고 또 부처를 떼어서 다른 부처에 갖다 붙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그냥 두는데 원전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에 보내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환경부라고 하는 부처의 속성상 환경단체들의 논리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환경부에 원전의 건설과 운영 업무를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탈원전 시즌2로 간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AI 시대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퀄리티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고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고퀄리티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원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처 개편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해체하고 금감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감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옥상옥 조직이 4개나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또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부으려고 하는지 예산권을 용산에서 직접 쥐겠다는 발상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조직의 유기적 기능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이는 식의 조직 개편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각 상임위별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저께 동대구역 집회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상임위 보고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재위, 행안위, 환노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기재위와 정무위 관련해서는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재위 간사 박수영입니다.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저희 기재위와 정무위가 합동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본관 245호에서 세미나를 갖고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를 논의 결과를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자면은 우선 지금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실 기능을 전부 드러내 가지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라는 걸 만드는 걸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기재부라고 하는 큰 조직이 있으면서 늘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더 쓰면 안 된다. 재정 편성할 때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고 대통령이 더 쓰고 싶어 해도 어느 정권, 좌우 정권을 막느라고 기재부가 사실 막아왔던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떼내서 기획산처로 총리실 산하로 보내게 되면 아시다시피 김민석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대통령 지시라면 그대로 다 따라하는 사람이고 사실상 그 대통령 휘하에 예산 기능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 기능은 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갖고 있지만 기재부라는 큰 조직에서 늘 재정 건전성을 챙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태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안 지금 보면
D1 기준으로 51.6%가 됩니다. GDP의 51.6%, 즉 절반 이상이 국가 빚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늘 총대마다 말씀드리지만 D1 기준은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국제 비교 기준은 D2라고 하는 기준으로 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만 합친 거를 D1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D1만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 비교는 IMF나 월드뱅크나 OECD는 D2라는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이들의 부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합쳐야 되는데 기재부는 늘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D1만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내년에 51.6%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65년이 되면 D1 기준으로도 173%, 즉 우리 GDP 전체의 2배 가까이 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거짓말하는 게 OECD 국가들 중에 대개 GDP 대비 100%가 넘는다 이렇게 한 2주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OECD 38개 나라 중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는 단 8개가 있는데 전부 기축통화국입니다. 자기 돈을 찍어내면 금방 팔아먹을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하면 금방 매각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미국이 달러로 낸다든지 일본 같은 거는 엔화로 내게 되면 일본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게 다른 나라에 팔 필요도 없이 일본 내부에 있는 단가의 세대들이 거의 다 인수를 해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완전히 다른데 그걸 섞어서 얘기를 하면서 38개 중에 8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대개 100% 넘는다 이렇게 38개 한 30개는 돼야 대개 넘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얘기하는 건 전부 각자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떼내게 되면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주요한 기능이 정부 정책의 조정입니다. 부총리니까. 근데 예산 기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됩니다. 누가 말을 안 들어요. 그 예가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 총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부 총리가 무슨 정책 조정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런 툴이 없는데 누가 말을 듣나요, 장관들이? 그러나 기재부는 예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책 조정을 하고 예산에서 좀 잘라내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예산을 뚝 떼서 가져가 보면 기재부, 남는 재정경제부가 아무리 부총리가 돼도 정책 조정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융기능인데요. 금융기능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정책 기능을 떼내가지고 지금 기재부로 보내서 재정경제부라는 걸 만들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되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또 떼내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금융하는 금융회사, 은행, 보험사, 손보사 이런 데서 보면 주인이 4명이 되는 겁니다. 감독기관이 재정경제부가 있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있게 되는 4가지 체제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왜 만드느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 소문으로는 특정 떼낸 기구에 장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인설관이 되는 셈이죠. 나라는 개판되더라도. 어쨌든 금융기관은 2개의 금융감독원만 상대하면 거의 되던 상황에서 4개의 주인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각각의 지침이 또 달라가지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체제 비슷한 금융소비자보호는 없었지만은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있는 체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안 된다 이래서 도로 바꾼 건데 과거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감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는 더더구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IMF 때 우리 IMF 외환위기 사태 97년 사태 때하고 2007년 사태 때 IMF가 권고를 하기를 금융감독 기능을 정부에 두지 마라. 자율성과 예산 조직이나 예산의 자율성을 둬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정부에 두고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해서 우리가 사실 금융감독원을 민간기구로 만든 것입니다. 은행들이 출연해서 하는 기구로 만들고 정부기관을 안 만들었고 2007년에 그 처음에는 저걸 했죠.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했다가 이런 지적이 또 세게 일어나서 금융 자율성을 정부가 개입한다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금방 또 그 공공기관에서 해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과거 정책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또 그걸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이걸 정부 조직을 거쳐서 경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목표인지 누구한테 자리 주겠다는 목표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겠다는 게 목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전면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재부에서 예상연을 떼내서 부채가 아주 올라가게 되면 이 부채라는 거는 지금 당장 갚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라고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갚게 되는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 의원님들은 30년 뒤에는 세금을 안 내는 상태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빚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은 우리 아이들의 주머니를 월급을 강탈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직 개편에는 우리가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통보도 안 해주던데 사대로. 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입니다. 저희들 일단은 먼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소관 부서는 저희들 행안입니다. 행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물 하나하나는 전부 법사위하고도 관계있고 조금 전에 우리 기재위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위 그다음에 한노위 뭐 여러 개가 섞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9월 15일 날 저 사람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 하도 싸워가지고 제가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 15일 날 발의를 하고 17일 날 상정을 합니다. 행안위에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9월 25일 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서 9월 18일 날 법안 소위 심사를 합니다. 9월 17일 날 대체 토론할 때도 1시간 정도밖에 시간적 여유를 안 줬고요. 그다음 법안 소위할 때도 2시간 한 20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정부조직법을 의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좋다. 정부가 바뀌어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조직 개편하는 거는 그거는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날림으로 할 수 있느냐? 발의한 지 10일 안에 모든 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냐. 모든 그 행안위의 의사 일정이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들어갔던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도 해야 되고 현재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놔야 다음에 우리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금융감독위원회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 행안위에서 주로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중수청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이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중수청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 이 세 개. 그리고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를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만든다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뭐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사위 간사께서 더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하실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 삼는 거는 검찰개혁, 저희들 중수청 토론회도 했습니다. 중수청 관련 토론할 때 나온 이야기는 이게 검찰청을 폐지를 하면 헌법 위반이 된다. 헌법 위반이. 헌법 89조에 의하면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총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공소청장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앞으로 공소청이 관한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을 만들면 공소청장이 되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으로 가름한다는 식으로 되어버리면 법률에 의해서 헌법이 바뀐다.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공백이 있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부분.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 하면 그래 되면 보안 수사권을 줘버리면 검찰에 그전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안 돼. 보안 수사권은 안 되고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는 고민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검찰에서 많은 중대 범죄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 있는데 과연 이 검사들이 그럼 중수청으로 옮기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역량들이 사장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불편합니다만, 최종적으로 검사가 수사하는 거하고요,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차이가. 그 차이가 제일 큰 차이는 저는 뭐냐면, 우리 경찰 선배님도 저 계시는데, 버티는 힘이,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버티는 힘이 과연 검찰이 있느냐 경찰이 있느냐. 경찰은 그 정도의 버티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이 제일 좋아. 우리 강민국 의원 말씀대로 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 법이 참 좋은데요.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라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수사 각각의 검찰이든지 경찰이든지 공수처든지 국수본이든지 공소청이든지 각각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만, 특히 수사라는 거는 국민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엄청나게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안 하도록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찰 개혁에 관련 법안은 설사 9월 25일 날 본회의가 통과되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1년을 두고 TF를 만들어서 공소청과 중수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론을 하겠다. 지금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보고 물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1년 동안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은, 그러면 자, 검찰은 곧 1년 후에 폐지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은 수사를 하겠냐는 거죠. 아니 없어지는 조직에서 내가 무슨 의혹이 있고 무슨 사기가 있어서 이걸 진행하겠느냐. 그리고 중수청은 실제로 담당하는 중수청은 1년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국민들만 주고 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민주당에서 이 9월 25일 날 통과가 되고 다른 어떤
기관들의 경우에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칙 조항에.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에너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산자부에서도 해야 되고요. 한노위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결산 문제가 생기면 내년 결산에 할 때는 1월부터 9월까지는 산자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에너지 업무가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노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중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즉시 시행하는 게 아니고 1일 1일 이후로 시행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이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가지고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은 안중이었고 오로지 9월 25일 날 본회의 통과를 시켜서 이재명 모시기 법안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행안위에서 열심히 싸우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는 있는데 과연 그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빨리 들어가는 이야기죠. 중수청장 지금 자기네들은 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중수청장의 추천위원회를 만든다 하거든요. 그 추천위원회에 보면 행안부 차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그 다음에 여당 둘, 야당 둘 되면 이 중수청장 자체부터 여당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중수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결국은 수사를 좌우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찰 개혁에 관한 거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만 시켜드리고요. 제일 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수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노위 간사 김영동 간사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정상 없어서 제 기후특위 간사가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월요일날 기후특위 환노위가 같이 기후에너지 환경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고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우려를 해주신 메시지들을 지금 종합해서 전달을 드리고요. 이 기후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가 협치를 해서 가야 된다라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를 하면 자칫 국민의힘은 기후를 반대하나 보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그런 우려가 좀 있었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50년 압축 성장은 석탄과 원자력이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에서 기후 대응 차원에서 석탄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그거에 대신하는 저탄소 원료,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저탄소 원료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도 의견이 없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하고 에너지를 붙여서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거, 그거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기후에다가 환경에다가 거기다 에너지까지 붙여서 한 부처로 지금 정책적으로 완전히 쏠린 거,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러면 민주당이 보는 기후는 뭐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탄소 중립을 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서 재생에너지만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야 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재생에너지가 아닌 나머지는 다 악이야. 우리가 지금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일으키려면 원자력도 일부 필요하고 가스도 필요하고 석탄도 필요하고 수소도 필요하고 골고루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제조업이 메인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산업 경쟁력을 지키면서 저탄소 에너지와 동시에 이렇게 산업 경쟁력을 같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쟤네는 기후에 반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놓은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저희가 진짜 고심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당이 기후환경 에너지 메시지, 부를 메시지 내는 거는 그냥 하나다. 예전에는 환경보호를 기존을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환경보호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연결된 그 산업 이권 카르텔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카르텔을 본인들 것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부처 개편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 부처 개편으로 인해서 무슨 피해가 있냐?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겠죠. 산업 경쟁력이 일단 약화가 되고 그 산업 경쟁력 약화는 첫 번째가 에너지 가격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금 정부가 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그 얼마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한 번도 계산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간헐성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에너지 스토리지라는 ESS를 같이 해야 되는데 ESS를 계산하는 그게 기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1조 2천억도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없어서 국민 1인당 2천만 원씩 내야지만 이 ESS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100%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단에 대한 예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결국 굉장히 좋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고 재생에너지 늘리는 거는 결국 글로벌에 좋은 거야. 이런 그런 프레임으로만 강화를 하고 있어서 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내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저희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으로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CCUS, 두 번째 원전 확대, 세 번째 기존의 석탄을 가스나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재생에너지, 다섯 번째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100% 재생에너지 늘려서 탄소 중립하자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걸린 그 태양광과 풍력 이권 카르텔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표와 그런 부분들이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밀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처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서 애초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 게 대선 때 역할을 하셨던 이제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서 그 환경단체 카르텔에 대한 목소리가 훨씬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로만 한쪽으로 쏠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그냥 독일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에너지 요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후에 에너지 요금 감당이 안 돼서 정권도 한번 바뀌었고 지금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70% 이상 보급됐지만 전력망이 깔려지지 않은 그 스페인이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로 몰빵하실 때 겪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 다른 유럽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갔을 때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저는 정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 국민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감을 실제로 표출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얘기해야 되냐. 기후에너지 부를 신설하는 거는 저희는 그거는 찬성이다. 환경부로 합쳐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후와 에너지로 해서 우리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우리의 산업들을 생각했을 때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 우리 재생에너지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수소도 필요하고 CCUS도 필요하다. 그런 포트폴리오는 이미 일본하고 중국이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도 이거의 바탕으로 이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당이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환경이 중요해, 성장이 중요해 이런 프레임으로는 더 이상 하면은 저희가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 말고 구체적인 이제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예,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 추석에 햇볕이 쨍쨍 나고 그러면 정전을 예상하고 내년 4월에 햇볕이 쨍쨍 나면 또 정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전력망이 그거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을 때마다 전력거래소가 수동으로 지금 껐다 켰다를 하고 있거든요. 가스발전과 원전은 못하지만 가스발전, 석탄발전을 껐다 켰다 그걸 수동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전력거래소 계신 분들과 인터뷰만 해도 아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을, 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수민 의원께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민 의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부 조직 개편에 조금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몇 가지 관점 짧게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은 그 시대에 필요한 문제를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저출산 그리고 미중 패권 속에서 동맹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근데 인구전략기획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제안한 정부 조직의 관점은 이번에 없고 인구부는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동맹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외교부를 강화하는 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선임부처입니다.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 비해서 위상이 높고 우리나라 그런 걸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그런 관점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부처로 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두 개로 쪼갭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입니다. 해외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호주에 하나 있긴 한데 벤치마크할 사례인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과 시중에서는 위인설관이다. 감독원장 자리를 2명 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소비자원을 만든다.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융정책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법안을 관리하는데요. 은행법, 증권법, 보험법. 이거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떼서 재정경제부로 갑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금융위원회로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법 따로 감독 따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금융위원회로 일어나 했는데 이걸 분리합니다. 실패한 모델로의 회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존재했는데 이것도 기획재정부로 합쳐졌는데 그때 기획예산처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미래전략기능 등등도 하고 하는데 기획예산처가 너무 작고 재정경제부는 크고 차라리 통합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번에 기획예산처가 더 작게 탄생합니다. 논리적 모순입니다. 검찰개혁의 문제는 여기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저는 조직적 관점에서 봐드리겠습니다. 중수청, 경찰청, 공소청이 생기는데 청 간에 무한 핑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왜냐?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청과 검찰청 사이에서 무한 핑퐁이 일어나면서 민생범죄가 수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 지역구 현안 관리하실 때 구청, 교육청, 또 시청 이런 곳들 간에 경찰청 간에 핑퐁 민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청은 다른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 간에는 상하의 지휘체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민원은 핑퐁이 되고 이번에 검찰개혁으로 탄생할 핑퐁 민원은 민생 피해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검찰은 당초 일제시대 그리고 자유당 시대 경찰의 권한이 커서 문제가 된 걸 견제하면서 강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시대 순사가 얼마나 무서우신지 알죠?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검찰이고 검찰의 그 순기능과 또 검찰이 최근에 빚은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을 줄이는 수술 최소화해야 되는데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 순기능까지 소거해버리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행안위에서 남겼습니다.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명의이다. 생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생사를 자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도 쉽게 조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규제부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져가는 에너지실은 대한민국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급 기능을 규제 밑에 집어넣으면 공급은 축소됩니다. 당연합니다. 여기서 합의돼야 되는 것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저는 유럽에서도 좀 살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저희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전기 가격의 인상, 한전, 부채의 문제는 국민들께 투명히 제시되고 동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2배의 전기료를 낼 의도가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기후에너지부는 탄생해도 됩니다. 그런 논의 없이 탄생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권 변동 때마다 어떠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세력의 입맛에 따라서 조직들이 띄었다 붙여져 해서 공직 사기가 상당히 났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저는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분풀이 개편, 하명 개편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